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몽스북에서 펴낸 책, 독특한 경력의 저자 박지원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애플타르트를 구워갈까 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자는 두 번의 이혼을 겪고 현재 세 번째 남편인 프랑스인과 노르망디에서 전원생활 중입니다. 20대 시절 어머니인 디자이너 김행자와 함께 만든 브랜드 애티튜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지원박 디자이너로 활동하였고, 뉴욕에서도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여 2003년 미국 보그의 올해의 신인 디자이너로 선정되었죠. 같은 시기 서울 청담동에 맛과 분위기로 유명하던 파크 레스토랑을 열기도 했습니다. 40대 늦둥이를 낳은 후 모든 커리어를 접고 유럽에 정착하여 글쓰기와 사진 작업 등을 해왔습니다. 스스로를 라이프 디자이너로 명명하고 3번의 사진전을 비롯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가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화려한 삶 대신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며 자연과 호흡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작은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테이블 위의 사랑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 첫 책을 펴냈습니다. 박지원 지음, 애플 타르트를 구워갈까 해. 프롤로그 중에서 음식은 사랑이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엔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시끌벅적한 대화를 나누던 순간에도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곤 했다. 아이들 아빠와 별거 후 자주 느끼는 기분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식사 중 가슴이 답답해져 부엌 한편에 붙어있는 뒷마당으로 빠져나왔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올리브 오일과 수제 파스타 따위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이 오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유아원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교육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뭉친 외국인 가족들이 곧 이혼을 앞둔 검은 눈동자 한국 여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음식이라는 관심사로 모인 그룹이다 보니 국적만큼이나 레시피도 다양하다. 외국인을 초대할 때면 내가 자주 내놓는 흰살 생선전과 감자전, 채소전에서부터 오븐에 쪄낸 리사의 오양장육, 캐터린의 수제 파스타와 피자, 세레나의 스페인식 디저트, 독일이라는 다소 냉정한 타지에서 만나 공통 언어인 음식과 근처 와인하임에서 나오는 리슬링 화이트 와인으로 모두들 향수병을 달랜다. 서로 낯설어 눈인사나 나누던 이들과 이처럼 친해진 계기도 내가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이후부터다. 내가 자주 하는 세상에 음식보다 더 좋은 앰버서더 대사는 없다 는 말도 이런 산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혈혈단신으로 세계 곳곳 어디를 가도 부엌만 있고 테이블만 펼치면 마술처럼 친구도 식구도 만들 수 있다. 그냥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밥정 가득한 찐 친구, 찐 식구가 되기도 한다. 다정하고 흐뭇한 시간의 온기가 차오를수록 다가올 이혼의 씁쓸함과 혼란스러움이 더해갔다. 모두가 나보다 안정되고 행복해 보였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갓 6살, 4살짜리 아이들을 두고 가정법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드는 내 형편과 그들의 밝은 모습은 천지 사이에 있는 것 같았다. 뜰에 우두커니 서 하늘을 보니 검은 하늘이 마치 내 앞날처럼 깜깜하게 느껴졌다. 차가운 유럽의 겨울 공기, 별은 푸르고 달은 유난히도 밝았다. 환한 달빛 아래 파란 칠로 덮인 테이블이 기다란 상판을 바닥에 댄 채 쓰러져 있었다.
내팽겨쳐진 테이블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테이블은 언제나 내 인생의 중요한 주제였다. 서울과 뉴욕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모두 접고 사랑을 따라 유럽에 온 이후로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은 음식의 색채로 채워졌다. 양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 대신 시장 바구니를 들었고 내가 만들 무대는 부엌의 테이블 위였다. 그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울고 떠들며 먹고 마시던 얼굴들, 그 얼굴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재생된다. 사람들은 먹을 때 가장 진솔해지며 편안해진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자기 방어의 철벽이 무너지며 맛있는 한 끼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그 시간이 주변으로 끌어온 기억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기억이며 경험이다. 엔딩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상 속에서 나는 괴력을 내어 쓰러진 테이블을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잘 닦은 뒤 테이블에 촛대를 올리고 들꽃을 가득 꺾어 커다란 항아리에 수북이 꽂아 새로운 시즌을 기다린다. 다시 생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헤어짐은 만남의 필연이야. 언젠가 헤어져야 할 인연이라면 몇 정거장 빨리 내리는 것뿐이야. 다른 열차를 갈아타야 해. 그리고 저녁거리를 사러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겠지. 7시가 넘으면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그이가 와인병을 들고 문 밖에서 노크를 할 거야. 우리는 와인에 대해, 디저트에 대해 떠들어댈 거야. 이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르고뉴산 피노누아를 가져올 거야. 여기는 파리. 난 타르트를 구울까 해. 음식의 냄새는 나에게 향기 세러피고 채소와 과일의 컬러는 명화와도 같다. 희한하게도 음식 생각에 잠기면 아픔도 눈물도 어딘가로 사라진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 열정은 창조적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며 소박한 에너지다. 이렇게 주고받는 진심을 나는 사랑이라 믿는다. 음식은 사랑이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생각나는 얼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혼한 후 꽉 찬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하루에 많게는 3끼, 적게는 한 끼의 식사를 나를 위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차려왔다. 한 끼의 식사도 사랑 없이 차린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희망 없어 보이던 그늘진 삶에 볕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 사이 또 다른 친구들도 새 식구도 생겼다. 아이들에게도 내 새 식구에게도 한국에 계신 엄마에게도 그들과 나누고 싶은 사랑을 테이블 위에 펼쳐내 본다.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 나에게도 엄마의 손맛보다 더한 기억은 없다. 모든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엄마인 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엄마의 상에 감사함을 느낀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본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장성한 나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옛날 너희 친할머니는 파스타를 아주 맛있게 하셨지. 생의 반은 아마 부엌에 계셨을 거야. 나의 엄마. 그녀가 부엌에서 조리를 하며 서 계신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단다. 정말 그립구나. 그 음식이,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이것이면 충분히 아름답다. 틈틈이 써내려간 나의 사랑의 테이블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보았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한 끼의 식사가 들려주는 나만의 사랑의 언어를 조심스럽게 전해본다. 암스테르담의 집들, 창너머의 풍경.
독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 식구는 둥지틀집을 찾아다녔다. 아이 아빠가 다닐 학교가 가까운 만하임에서 반경 차로 1시간 정도 부근을 중심으로 살만한 도시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1살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우리 부부는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쾰른 같은 도시를 돌며 아파트를 찾아 집시처럼 떠돌았다. 우리나라처럼 불쑥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바로 키를 든 중개사를 따라 나서거나 전화 몇 통으로 예약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가 걸리는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에 익숙지 않은 나에게는 영원처럼 지루한 시간이었다. 젖병을 빠는 아이를 데리고 호텔에 머물며 줄곧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며 2개월 이상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았다. 이 집 저 집을 심증만 있고 정보는 부족한 범인 잡듯이 쫓던 우리는 결국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할 대로 팽팽해져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기 이를 데 없고 피곤한 나날이었다. 급기야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 두려웠던지 어느 날 그가 집을 찾는 일은 유보하고 암스테르담으로 여행을 떠나자는 제의를 했다. 그 말을 듣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수줍게 입가에 근육을 떨며 한 말이 떠올랐다. 암스테르담을 가본 적이 있어요. 난 언젠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와도 사랑도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다름 아닌 암스테르담이라는 것도 모두 진심이었음을 첫날부터 난 믿을 수 있었다. 암스테르담은 그의 네덜란드인 엄마가 태어나 자란 노드윅이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듯 싶다. 우리는 이 일에서 모처럼 이견이 없었다. 바로 차를 몰아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 도시로 향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니 이미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유아차를 밀며 호텔 근처를 배회했다. 암스테르담은 자전거로 3시간이면 한 바퀴를 돌 정도로 작은 도시다. 도시 중앙은 악명 높은 홍등가나 마리화나 카페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너저분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방으로 운하가 뻗어 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도 관광객 대상의 상업지역은 매력이 떨어진다. 여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좋은 지역에 아파트 하나가 나왔는데 운 좋게 예약을 했으니 보러 가자고 해 요르단 지역이란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뉴욕으로 치면 소호나 이스트 빌리지, 파리로 치면 마레 지역과 같이 예술가가 많이 모인 지역이라고 한다. 마침 그 집은 드물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꼭대기층에 사방으로 발코니가 크게 나 요르단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소리에 석양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위치에 있었다. 때를 부려서라도 그 집에 기어이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하며 미래의 나의 유럽에서의 첫 보금자리 집을 나왔다. 그도 집이 마음에 들어 고민이 되는 눈치였다. 무엇인가 신경을 쓸 때면 짓는 그렇지 않아도 웃지 않는 표정에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로 동네를 배회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잔뜩 남아 있었다. 우선은 임대료가 우리의 예산보다 훨씬 비싸고 그의 학교가 있는 독일까지 서울 부산 간 거리였다. 그러니 거기에 둥지를 들면 그가 매주 한 번씩 서울 부산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 서울에서 살던 내 삶의 스타일을 알고 있던 남편은 주말 부부가 되더라도 아예 한국으로 도망갈 것 같은 여자를
자꾸 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우린 결국 그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자 곧 그의 수업도 시작되었다. 그렇게 주중에는 난 아이와 함께 덩그러니 아파트에 남아 그가 돌아올 주말까지 외롭게 객지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아이와 홀로 아파트에서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가 싫어 아침이 되면 아침 식사나 이른 점심을 바삐 먹은 뒤 유아차에 대여섯 시간 밖에서 보낼 준비물을 챙겨 하루 종일 도시 곳곳을 구경 다녔다. 아이도 나를 닮아 그런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덜 칭얼대며 눈이 동그래져 구경을 즐기곤 했다. 걷다가 지치면 놀이터에서 쉬며 아이를 놀리고 샌드위치나 싸운 도시락을 먹고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했다. 준비해온 기저귀도 서너 번은 좋게 갈아야 했다. 그렇게 밖으로 돌기가 지칠 무렵 놀이터의 아이들도 길거리에서 햇볕을 즐기며 와인이나 맥주를 즐기던 행인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도 아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길 위를 떠도는 게 어느새 나의 일상이 되었다. 암스테르담에는 정말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다. 아파트 지층의 대부분의 집들에 커튼이나 가리개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저녁 어둑한 거리에 비해 환하게 불이 밝혀진 실내 안은 상점의 쇼윈도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였다. 한두 집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집이 집안 속사정을 다 드러내고 행인들이 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 준비를 하곤 했다. 어느 날 아이 아빠에게 묻자 그가 설명을 해주었다. 교육을 위해 세워진 도시인 암스테르담 초창기에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국민의 부동산 소유를 어느 선 이상 금했다고 한다. 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자국민의 부동산 소유가 늘어나자 법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지층을 소유한 자들은 창문을 개방해서 이방인들에게 환영의 예의를 표하라는 매우 특이하고 재미난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 이후 이 규정은 풍속으로 자리 잡아 암스테르담인들은 자기 집 창문에 커튼을 달지 않는다고 한다. 때로는 어찌나 속이 다 보이는지 이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까지 통과해 그 다음 골목집이 보일 때도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따뜻한 불이 밝혀진 창 너머의 풍경은 나 같은 이방인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다. 어둑어둑한 하늘을 등에 지고 말도 안 통하는 어린 아기를 벗삼아 낯선 타국에서 외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려 빈집으로 들어가는 길, 환하게 밝혀진 집안에 둘러앉아 보기에도 정겨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훔쳐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성냥팔이 소녀라도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일상의 테이블을 마주한 단란한 모습은 내겐 뜻도 모를 희망이고 환희였다. 언젠가 내게도 저렇게 내 집, 내 식구,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이 되어 저처럼 환한 웃음이 번지는 공간 속에 앉을 수 있기를 그리며 말이다. 놀이터의 식구들. 놀이터에 가기 위해 과일과 시리얼을 굳혀 만든 영양식, 간단하게 만든 샌드위치 따위를 챙겼다. 유럽에서 아이를 기르며 깨달은 것은 놀이터는 집을 구할 때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영유아 시기에는 무조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문화였다. 거의 모든 아이가 날씨만 허락하면 놀이터로 와서 뛰어놀기에 바빴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에는 아빠들도 열성적이었다. 아이들처럼 티셔츠에 청바지, 맨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구르고 오르며 땀을 빼는 남자들을 보는 것은 영화 속의 브래드 피트를 남편 몰래 훔쳐보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눈욕이었다.
암스테르담만 해도 북유럽에 속하는 위치라 비바람이 치는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비와 해를 감싸버리는 보자기 같은 구름이 시도 때도 없이 일상의 리듬을 깨뜨린다. 그래서 햇빛이 좋은 날에는 너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행운 같은 날씨를 즐기러 나서는 것이 그들만의 일상 법칙인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도 주로 공원에서 한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들을 공원에 챙겨와 어른들은 맥주를, 아이들은 어린이용 무알코올 샴페인을 터뜨리고 반나절을 즐겁게 보낸다. 나무의 데코레이션 용품으로 생일 장식을 하고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하기도 하며 왁자지껄하게 놀다가 어지럽힌 병들과 쓰레기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행사를 마무리한다. 내가 유난히 좋아하던 놀이터에는 닭과 토끼들이 살고 있었다. 꼬마 루카는 그 우리 앞 철망으로 된 그물 울타리에서 다리가 저린지도 모르고 쭈그리고 앉아 귀엽고 사랑스런 생명들을 관찰하길 좋아했다. 때로는 가져온 곡물이나 마른 빵, 당근, 근처에서 뜯은 풀들을 주며 동물 친구들의 환심을 사기도 한다. 그런 아이를 멀찌감치 바라보며 햇볕에 반쯤 감은 눈으로 꿈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에 젖어 행복한 졸음에 빠지곤 했다. 이렇듯 암스테르담의 놀이터는 그냥 놀이터가 아니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고 지탱시켜준 고마운 식구들이 모이는 아지트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순간, 그 놀이터에서의 당꿈 같은 추억이 선하다. 이런 기억은 아마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존재해 있으리라. 꼬마 병정들의 식사. 막내 지안로가 2살이 되던 해 우리 부부는 형 루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의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 한 독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아직도 아장걸음을 걷는 지안로. 부모라면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다고 하지만 막둥이는 항상 더 아기처럼 여겨진다. 특히 이 녀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내 몸에서 떼어놓기만 하면 울어대서 음식을 할 때도 캥거루처럼 앞에 안고 해야 할 정도였다. 생사를 떼어놓은 듯 불안한 첫 주가 지난 어느 날 유치원에서 부모들의 참관을 허락하는 통지가 왔다. 아직도 뱃속의 태아같이 덜 여문 꼬마가 어떻게 집단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던 차에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참관 시간은 점심시간이었다. 부모들이 교실 벽을 타고 서서 구경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는 것이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더니 음식을 나눠주는 창이 열려있는 부엌과 붙은 벽 쪽으로 향해 순서대로 얌전히 움직인다. 모두 이제 갓 말귀를 이해하는 2살에서 3살 정도의 유아들이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미리 가려고 서두르지도 않고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조용히 문제없이 줄을 서고 칸이 나뉜 쟁반에 담긴 음식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모든 아이가 자리에 앉자 간단한 감사의 노래와 구호를 조용히 따라한 후 식사가 시작되었다. 입에 음식을 넣고 떠들거나 먹다 말고 장난을 치거나 한눈을 파는 아이도 없었다. 한 20여 분 지나 식사가 끝나자 시작과 마찬가지로 또 줄을 서서 음식을 내준 창으로 깨끗이 빈 쟁반들을 반납한다. 이것이 내가 아는 내 막내 아들의 모습이 맞나? 내가 본 이 완벽하게 질서 있는 광경이 2~3살 유아들의 집단 식사 시간이 맞는가? 그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늘 저녁 시간에 한번 그대로 지시를 해보자 마음먹었다.
식사를 할 때 밥 좀 입으로 제대로 직진하도록 해보겠다는 일념에 불탔던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아이들을 앉히고 식사를 내주었다. 그리고 먹기 시작 하고 지시를 한다. 아이들은 이내 내 집, 내 아이들로 돌아와서 먹다 말고 기어나가 장난감을 꺼내기 시작하고 딴청을 하거나 아무데나 흘리고 산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결국 다시 끌어다 앉히고 입에 떠넣어주는 일상이 반복될 뿐 내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기에 일주일 만에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까? 독일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규율도 혹독하리만큼 철저히 관리된다. 그 방법의 시작은 규율 앞에 예외가 없다라는 기본 자세를 부모가 지키는 것이다. 저녁 6시에서 7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게 하고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이렇게 항상 변함없는 일상을 반복한다. 우리처럼 오늘은 친구네 왔으니까, 생일 파티니까 같은 예외도 거의 없다. 친구네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초대를 받아도 오후 7시가 지나면 거의 모든 행사가 파장을 한다. 언제인가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갔는데 아이들 식사가 끝나자마자 부모들은 배도 못 채우고 집으로 부랴부랴 해산을 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이들 취침 시간에 맞춰 모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칼같이 움직이고 일상을 지켜가는 독일인들, 난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마냥 그들이 두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독일에서의 생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그토록 충실히 지켜가는 규칙적이며 모범적인 일상의 태도가 결국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국력에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다 큰 지금 방학 되면 프랑스의 엄마 곁으로 온 아이들은 처음 며칠은 독일식으로 매너 있게 식사를 하고 깍듯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접시를 개수대로 나른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유롭고 편안하며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몰아앉는 엄마표 식탁 예절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흐트러져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혼도 내고 엄격히 굴어도 봤다. 그러다 결국 내린 결론. 그래, 그렇게 사는 것도 얼마나 피곤하겠니? 엄마 품에서라도 개구쟁이들이 되어 편안히 모든 나사를 풀어놓고 지내다 가렴. 함부르크 중국 슈퍼에서 산 김치가 먹다 남아 버릴까 하다 우선 식용유로 볶아봤다. 루카가 김치를 정말 좋아한다. 루카, 김치 볶은 거 싸가면 아빠랑 가는 여행 중 먹겠니? 설마 했는데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유리병에 넣어 랩으로 싸고 또 쌌다. 귀엽고 옷짐에 꾸역꾸역 넣는 모습이 너무도 안쓰럽다. 매일 어미가 해주는 음식이 생각날 아이들의 마음이 나의 가슴을 쓰리게 한다. 헤어지는 공항에서 50유로씩 쥐어주며 먹고 싶은 거 따로 사 먹고 싶을 때 쓰렴 했더니 아니라고 괜찮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젓다가 귀엽고 쥐어주니 감사하다고 몇 번씩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가고 난 후 사진을 정리해 왓츠앱으로 보냈다. 막내에게도 드디어 전화기가 생겨 이제부터는 글을 통하지 않고 아이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 더 이상 샤워도 못 시키고 머지않아 끌어안고 함께 잘 수도 없을 거고 자그마한 사이즈의 앙증맞은 옷이나 신발들도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래도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자기들 스스로의 마음과 몸으로 이 어미에게 찾아올 날이 오겠지. 엄마, 김치찌개와 밥 해줘요. 빨리. 그럴 날들이. 친구 없는 남자.
이상하고 공교롭게도 친구가 많거나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를 내 남자로 둔 적이 없다. 처음 지금의 남편 조지를 만났을 때 던진 몇 가지 중요한 조건 중 하나. 난 친구가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있는 남자랑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집에 초대도 하고 피크닉, 여행도 함께 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싱글벙글 자신감 가득하게 그가 대답한다. 그 문제라면 걱정 말아요. 난 친구라면 얼마든지 있으니. 웬걸, 함께한 지 3년 반 세월 동안 친구라면 컬리를, 곱슬머리 그에게 조지가 붙인 별명. 카페에서 한번 조우한 것이 전부다. 칼퇴근과 함께 거의 1년 내내 집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다시피 하는 파란 눈의 프랑스 남자. 친구 교제, 회식, 비즈니스 식사로 얼굴을 보기 힘든 한국 사회 남자들의 친구 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조지에게 유난히 친구가 없는 편이긴 하나 본인 말로는 안 만나고 전화통화나 하는 걸로 충분하다는데 대부분의 결혼한 프랑스 남자들의 일상이 이렇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외식이나 친구 집에 초대되어도 부부 동반이 대부분이다. 특히 주말에 혼자 친구를 만나러 식구들을 남겨두고 나가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다. 그만큼 철저히 가족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일상이 설계된다. 그래서인지 한국 여성과 결혼한 프랑스 남성들은 대부분 친구 좋아하는 한국인 아내 모임에 딸려와 남편끼리 가까워지는 일이 더 흔하게 일어난다. 한국 여자와 사는 법 같은 동병상련을 나누며 친해진 커플 모임은 늘 한국 음식이 가득하고 마치 한국에서 만나는 것처럼 여자끼리 남자끼리 같이 또 따로 모임의 문화가 이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만났던 조지의 유일한 친구인 컬리가 생일이라며 연락이 왔다고 한다. 패치워크 패밀리의 가장인 그의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과 함께 바캉스를 떠나 홀로 생일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측은한 마음에 혼자 쓸쓸하게 생일을 보내게 하지 말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내 친구들이 수도 없이 카페 다니듯 우리 집 문턱을 넘나드는 동안 그의 친구 방문은 오늘이 처음이니 그야말로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메뉴는 당연히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컬리를 위해 서프라이즈로 코리안 푸드로 하기로 했다. 오전 내내 샴페인을 고르고 정육점 가고 장 보는 동안 조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들떠 보였다. 서울서 배로 운송해온 돌판을 달궈서 새우전, 호박전 등을 부쳐 에피타이저로 냈다. 테이블에 직접 불판을 내놓고 즉석에서 요리하는 것을 처음 본 컬리의 얼굴이 불판처럼 흥분으로 달아오른다. 처음 휴대용 가스버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기를 굽는 걸 보며 겁에 질렸던 조지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온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실내에서 사제폭탄에 불을 지펴 고기를 굽는 걸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국인은 정말 먹는 거라면 목숨을 거는 민족이라는 거다. 그러던 그도 즉석이 주는 맛의 월등함에 이제 용감히 젓가락을 들고 목숨을 건다. 본식으로 정육점에서 조지가 고른 안심과 등심 스테이크를 양파, 마늘, 버섯을 함께 올려 버터에 구웠다. 구운 고기를 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 전 세계 중 테이블에서 가위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서빙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컬리. 장난기가 생긴 나는 더더욱 열심히 가위질을 한다. 재혼한 친구의 아시안 아내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선입견은 이렇게 식탁 위 싹 비워진 접시들이 응답해 준 셈이다.
오랜만에 생애 최고의 생일을 보냈다며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그에게 지나친 음주로 상한 간을 위해 아티초크 진액, 남은 파전을 주섬주섬 싸주는 코리안 아줌마, 단순 진솔하게 거리 좁히기에 먹거리 나누기만 한 방법이 없다. 역시 내가 항상 주장하는 모토, 세상에 음식보다 더 좋은 앰버서더 대사는 없다. 가 또 한 번 증명된 저녁이다. 타르트 한 쪽 같은 인생. 마르셀 이모님 댁의 식사에 초대되어 아직 덜 익어 시큼하고 딱딱한 자두로 타르트를 구웠다. 타르트에 쓰는 과일은 조금 덜 익어 식감이 단단한 것이 좋다. 자두뿐 아니라 집에서 말린 무화과를 찢어 호두와 함께 넣고 구워본다. 이모님은 접시에 흘러내린 소스까지 싹싹 드시는 반면 아버님은 무화과와 호두의 씹히는 맛이 싫으신지 어머니에게 접시를 민다. 타르트는 구울 때마다 약간씩 맛도 모양도 다르다. 얹은 고명에 따라 당연히 결과도 다르겠지만 오븐 안에서 일어나는 마법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묘한 그 무엇이 있다. 먹는 즐거움도 좋지만 오븐에서 다 구워진 타르트를 꺼내는 순간에 설레는 마음에 타르트를 굽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는데 설렘이 없다면 무슨 재미일까? 사랑도 설렘이 사라질 즈음부터 식는다고 하지 않는가? 타르트 굽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같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파이 도우는 우리의 태생이다. 옷을 입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이런저런 고명이 얹혀진다. 어떤 이는 늘 하는 대로 쓰던 재료를 올려 끝을 내고 어떤 이는 다양한 재료에 디자인을 더하고 사용해보지 않은 과감한 재료까지 얹어 시도해보기도 한다. 그 이후 오븐을 예열한다. 이 과정부터 타이밍이라는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나타난다. 적당히 예열한 오븐에 타르트를 넣어 굽는데 이때부터는 운명에 맡겨야 한다. 일단 오븐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예측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도와 설탕, 펙틴 같은 성분이 만나 이루어지는 화학작용, 과일의 종류에 따른 탄성과 수분의 농도, 그 외에도 한두 가지 마술이 추가된다. 어머니 미셸은 늘 사용하는 과일로 단순하게 만드시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 분명 오랜 경험과 손맛에서 나오는 마술 같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타르트 중 타르트 타탕이라고 불리는 종류가 있는데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다. 타탕이라는 성을 가진 자매가 실수로 뒤집힌 타르트를 내놓았는데 그 맛이 오히려 더 좋아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때로는 이렇게 실수도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마저 우리네 인생 같지 않은가? 이렇든 저렇든 구워진 타르트는 조각조각 잘려 각자의 접시에 담긴다. 접시 위의 타르트를 먹는 모습에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너무 달다, 시다, 덜 바삭바삭하다. 휘핑크림을 잔뜩 뿌리기도 하고 과일만 걷어먹기도 하며 크러스트를 남기기도 한다. 부모님 댁 강아지 아롤드는 남은 크러스트를 얻어먹으려 가즈나 양을 다 부린다. 단 것이나 디저트를 즐기지 않는 나는 한두 스푼만 조지 접시에서 뺏어 먹는다. 맛이 궁금한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고 단 것에 중독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인생을 대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타르트 굽는 기술에 마술이 붙어 나날이 맛이 좋아지니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 그만이다.
타르트를 굽는 마음은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기본 준비가 끝나고 난 식재료를 오븐에 넣은 뒤 짧게는 15분, 길게는 서너 시간의 조리 과정을 우리는 그저 오븐 안에서의 상황에 맡길 도리밖에 없다. 가끔 중간 과정을 체크하고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물을 뿌리는 정도지만 근본적으로 오븐 속의 요리는 나의 의지를 떠나 완성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차려낸 테이블의 마술적 힘이 이 글을 읽은 모든 이에게도 기쁨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에필로그. 저자의 글 중에서 음식은 사랑이고 최고의 앰버서더라고 말하는 저자 박주연의 삶의 레시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